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폭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5명 중에서 1명이 60세 이상이었던 셈인데 이렇게 고령 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비의 증가,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다는 건데요. 국가의 보호책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동상담소에는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 등 고령 노동자들이 많은 업종에서 초단기 계약 등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상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임금 수준이 열악한 단기 일자리를 감수하고서라도 고령자들이 일을 하는 건 빈곤 때문일 건데요. 고령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층의 일자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안동 24도까지 쑥 올라서 대부분의 북부 지역이 25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포근함과 함께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한편 현재 안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쾌청합니다. 안동 지역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시스템이 지역 주민 참여형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지역 의원들의 입김 작용 등으로 잃었던 잡음을 차단하고 주민이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건데요. 안동에서는 최근 시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복택시 운영 예산과 수돗물 반값 공급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의원 재량 사업은 통과시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고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10개 업체가 100개 이상의 사업을 독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읍면동 사업 예산은 앞으로는 총괄 예산으로 배정하고 읍면동장이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포근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24도를 기록하겠는데요. 다만 대기도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포항에 현재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돼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0도 이상의 낮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인 경주가 관광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무엇보다 대기업의 인센티브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경주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경주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명소인 황리단길의 방문객이 지난 휴일 하루에만 12만 명을 기록했고요. 지난달 평균이 5만 5천 명, 한 달간은 16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근의 교촌마을과 대릉원, 동궁과 월지, 첨성대, 봉황대, 중심상가로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모레 첨성대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대릉원 무료 개방과 미디어 아트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형산강 일대에서는 연등 문화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경주를 더 많이 찾도록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18도, 습도는 74%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도박물관이 제1기 박물관 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1기 박물관 대학은 울릉도에서 만나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8번의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강의는 역사학과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울릉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선착순으로 4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10일까지 교육 신청서를 메일로 접수하거나 독도박물관 본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교육 신청서 양식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박물관 또는 울릉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의 수강료가 무료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을 두고 달서구 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두리동 일대 신청사 예정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조속히 첫 삽을 뜨자는 쪽과 매각은 절대 안 된다며 원안을 유지하자 이런 쪽이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초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매각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달서구 발전시민연대의 김대규 공동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달서구 발전시민연대 단체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들이 그 2019년도 11월경에 대구시 신청사 요 부지로 요 달서구 정수장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게 4년간 표류하고 있다가 네.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서로 뭐 자기들 안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감삼두류 성당 요 이제 상계동이 신청사 부지를 에워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뭐 그전에라도 충분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이게 지금 4년째 지금 이런 식으로 표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각동 상계동에 네. 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 이제 30여 명이 일단 달서구 발전 그 시민연대라는 그 조그만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뭐 그냥 관망만 하고 이래 토의만 하고 있다가 이번 25일 날 달서구 구청 앞에서 이제 그 우중에 본격적으로 뭐 발족 겸 그냥 우리가 그러셨군요. 우리의 그 안을 이제 네. 뭐 집회로 해가지고 이제 표출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자, 사업 예정 부지 일부를 매각을 해서라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예.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제가 평수로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48,000평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제가 요 바로 인근에 살면서 거기 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자, 대구시에 부채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거를 27,000평을 상업용지로 해가 변경시키가 팔아가지고, 네. 그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가 4,500 정도 소요되니까 신청사도 짓고 남는 돈은 대구시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겠다 하는 안이고, 이태훈 구청장은 무조건 원안대로 48,000평 부지에 그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이거는 전혀 논리에 안 맞거든요. 네. 왜 논리에 안 맞냐 하면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사실 아시다시피 그 앞에 광장까지 합쳐 한 5,000평 남짓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구 신청사 이태훈 구청장 안대로 하면은 48,000평에다가 시청 짓고 나면은 남는 땅을 갖다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대구시 두류공원이 세계 5대 공원으로 꼽히는 두류공원 50한 1만 평 가까이 될 겁니다. 네. 그 자연스러운 그런 공원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비싼 땅을 금싸라기 땅을 그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거 전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재산권 침해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요게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축 개축이 그게 제한돼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올 금년 초에 이제 거기 해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고 감삼 두류 성당유 신청사 주변에는 토지 허가 거래 그 구역으로 묶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 이게 지금 해제가 안 되는 이런 상태니까 사실은 액수를 표시할 수 없지만 사실은 재산권 침해가 좀 있다고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대구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터가 원래 예정지 60%잖아요. 절반 그렇죠. 이상인데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신 건가요? 아, 그렇죠. 그 60%가 거기에 이제 저 두류산 공원 쪽이 아니고 예. 요 감삼동 문화예고 가는 그 간선 도로 쪽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이 변경을 시켜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상업지역으로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삼동 상권, 죽전동 상권, 두류동 상권이 다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금 이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 저는 홍준표 시장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상계동은. 그런데 차라리 이태원 구청장이 말하는 48,000명이다 신청사를 100% 짓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는. 자, 아니면은 대구시경을 이리 유치하겠다. 아니면은 대구시 교육청을 같이 신청사 옆으로 유치하겠다. 또 아니면은 대구시 공공산하기관이 지금 한 18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걸 다 신청사 부지 안으로 다 이리 유치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면 복합 행정타운을 그런 건립한다 하는 그런 비전이라도 제시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남는 땅은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 이거는 전혀 어불성설이고 논리에 안 맞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좀 청사진을 보여주거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함께 좀 이 사업을 빨리 조속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지 매각을 찬성하는 달서구 발전 시민연대 김대규 공동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하자는 건데요. 대구시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김차섭 대표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체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대구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 회장 김차섭입니다. 우리 단체는 대구시의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 계획에 대해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신청사의 올바른 건립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달서구민과 대구시민, 달서구의 관변단체 등으로 2022년 9월 7일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원안대로 이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청사 건립 원안의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신청사는 2019년 12월 22일 250만 대구 시민의 대표로 전문가 10분, 시민단체 10분, 각 구군에서 29분, 총 252명이 팔공산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낸 역사적 사실이자 약속입니다. 그 약속 내용을 보면은 부지 선정 이틀 후 대구시가 발표한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옛 두류 정수장 부지 전체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도 신청사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이자 도시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시에서 실시한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도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넓고 웅장하며 대구의 기상을 높이는 시청, 자연 환경과 조화되어 실용적 복합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시청사 네네. 원안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250만 그 대구 시민이 두류 정수장을 선정한 이유는 네. 부지 매입비가 없습니다. 감삼역과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과 두류공원과 연계한 세계적 랜드마크 조성으로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위상 강화와 민주적 공론화와 수기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낸 역사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네.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는 대구 발전이자 기본이 원리입니다. 절반 이상의 부지 매각 후 나머지 땅에 청사가 들어선다면은 빌딩 숲과 금봉산 사이에 갇혀 잘 보이지도 않고 공무원만의 업무 공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대구시는 단순 업무 공간 이전이 아니라 미래의 대구 핵심 자산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신청사를 준비하는 시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사업 부지 민간에게 전체를 매각하겠다는 부지는 네. 지금도 진입로가 확보가 낭망한 곳입니다. 상업용지로 매각이 된다면은 신청사 인근의 난개발과 교통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사실 진입도로도 문제지만 지금 같은 경기 침체 분위기에 초대형 공공부지 매각으로부터가 현실성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부지 전체를 공공개발해야 두류정수장을 둘러싼 사면 도로와 충분한 내부 확장이 가능하고 난개발과 교통 문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해보지도 않고 왜 미리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네. 사업 부지 전체를 개발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이렇게 원안을 고수하다가 이제 사업이 백지화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 건립이 백지화되거나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은 대구 발상 자체가 대구시 공신력이 심각한 훼손이자 대구의 시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네. 만에 하나라도 시민이 소중한 업적이자 약속을 건시짝처럼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의 대구 미래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시장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고 그만이고 뭐하러 시민들이 나서서 치열하게 긴 세월 동안 공을 들이겠습니까? 예,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 뜻을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관계기관에 그럼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구시는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뒤집고 오락가른 행보와 졸속, 불통, 불신 이런 행정으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냥 설계비 사예산 삭감을 핑계로 소관 부서를 폐쇄하고 관련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네. 시장 후보 시절에 품은 대구 신청사 이전에 대한 본인의 의중을 확인시킴으로써 꺼졌던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250만 대구 시민의 희망과 노력, 치열한 고민과 갈등, 100년 대계를 위한 인정과 합의의 모든 역사가 네. 한 사람에 의해 부정되고 호련히 사라진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시 시청사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김차섭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시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에 달서구 민심이 갈라지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2023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이 행사는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는데요. 수성구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시작해서 현재는 구민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복지 박람회성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수성복지 봄봄봄, 살펴봄, 돌봄, 함께하는 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네. 40여 개의 부스에서 체험과 상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건강 관련 부스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체성분 분석된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좀 부족하게 나오시고 그 하체 쪽은 지금 거의 10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상체가 좀 약하다고 보이시네요. 아, 그러면 기준이 100%다, 그렇죠? 네, 낙상 위험도를 체크해드리는 부스입니다.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70, 80대 어르신도 많이 오시고 해서 여러분들 측정하셨고 어르신들이 낙상 위험도가 있으시면 생각보다 넘어지시고 하면서
그런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하체 근력과 근육량 자체를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걸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인데 옆에 물건 하나 짚으시고 한 발 서기를 자주 하시면 균형 감각을 좀 더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집이 여기 행사장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어저께 부스를 치고 하길래 궁금해서 오게 됐어요. 인바디와 낙상 위험도를 했는데요. 저는 다행히 수성못을 항상 많이 걷기 때문에 낙상 위험도는 없는데 상체가 인바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럴 때 운동기구나 물병을 들고 이제 좀 걸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축제에 가서 이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네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볼거리도 있었나요? 네, 눈이 좋지 않으면 이 조금 전에 얘기한 낙상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강을 측정해주는 부스도 있었고요.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동아리 팀이 난타와 현대무용 등 공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 조종과 파크 골프 퍼팅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체험 부스 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드론 체험해볼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자, 오른손 위주로 조정하실 거예요. 어떤 체험 해보셨어요? 네, 저는 드론 체험을 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것 치고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뒤집기 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뜻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부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파크골프 체험 부스인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어르신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40대 중반까지도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또 어린이까지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한 번 하고도 아쉬운 분들은 다시 뒤에 줄을 서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즈 공예 팔찌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바늘 끼우기가 그 구멍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어렵다 하시더니 실제로 참가해 보시고는 너무 예쁘다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가셨습니다. 치매 예방이라는 게 손을 많이 쓰고 발도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 팔찌 만들기 하면서 굉장히 손끝에 미세한 근육들, 감각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팔찌 만들기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만들기 어렵지는 않나요? 색깔별로 키트가 준비돼 있어서 원하는 팔찌 색상을 고르고 재료를 하나씩 끼워 넣으면 금방 완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밌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수성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수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복지 한마당이 다른 복지 행사와 차별된 점은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의 참여를 촉진해서 민과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진행한다는 점이 다른 복지 행사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어서 그걸 걱정하고 무대 이벤트가 바뀌고 무대 구성이 바뀐 데 제일 속상했고요. 저희가 40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부스 위치랑 그리고 부스 크기를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좋은 위치와 좋은 크기를 차지하려고 욕심내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좀 큰 기관은 좋은 위치를 하기 위해서 작은 기관이 양보를 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기관은 서로 욕심내가지고 하겠다고 해주시고 그런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어가지고 수성구 사회복지기관이 이렇게 협력이 잘 되는구나 하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가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공연을 즐기고 계셔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 우리의 슬로건처럼 살펴봄, 돌봄, 함께하는 봄을 실천하는 늘 주민과 가까이 하는 그런 수성구 복지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 복지 한마당 행사가 바로 수성구 복지가 나아갈 방향성이자 첫걸음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었던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 이 행사를 통해서 복지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자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경찰청의 기강회의입니다. 대구 경찰들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대구 경찰이 연초부터 3차례나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면서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모두 12건이었는데요. 이 중 3건이 대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음주 사건이 4월 24일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 간부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네, 시민이 신고해서 네, 적발된 맞습니다. 거죠. 지난달에는 또 주취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네, 지난달 1일이었는데요. 자정쯤에 대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40대 경위가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때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술을 많이 취한 상태였고요. 네. 당시에는 주치폭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던 시점인데요. 주치폭력을 담당하는 형사가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군요. 음주운전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고위 간부가 부패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어요. 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건인데요.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과 사이버수사대장이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 경찰 조직을 맴돌며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건 브로커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겹쳐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요, 이들은 지난해 7월 속칭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건 브로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도 지난해 10월 대구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술을 사주고 네. 수사 기밀을 파악해 또 다른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온 술값 240만 원은 브로커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에서나 나올 네. 법한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들이네요. 네, 범행 수법이 갈수록 더 가관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서울과 대구 유흥주점에서 5차례에 걸쳐서 92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요. 7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를 선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인터넷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피해자의 범행을 눈 감아주고 2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동안에 경찰 조직은 뭘 했을까요? 네, 이 대구 경찰관들의 부패 혐의는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해외 선물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올해 1월 대구 경찰청을 압수수색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건데요. 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금품 로비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투자 사기의 공범들이 금품 로비 의혹을 받은 경찰관 3명의 이름을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진술했는데요? 네, 하지만 수사나 감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공범들은 사건 브로커가 말한 대로 구속영장 신청이 연기되고 수사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보고는 네.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자백하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루된 사건 브로커는 30년 동안 대구 경북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요? 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새고 있다고 느낀 수사팀장이 상급자를 찾아가서 수사 내용이 누설되고 있으니 보고를 최소화하겠다. 사실상 경고를 한 건데요. 네. 이 하급자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사건 브로커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건 브로커는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의 영화네요. 네, 맞습니다. 예.
대구 경찰이 일탈 이 사건 말고도 혹시 더 있나요? 네, 얼마 전에는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셀프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이 기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지난해 12월 벌어졌는데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경찰관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요 4만 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 속칭 스티커죠. 이걸 허위로 발부하고 납부를 했는데요. 이 이후에 그 군청에 찾아가서 이 범칙금 4만 원짜리 범칙금을 영수증을 주면서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12만 원짜리 과태료를 또 내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 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에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게 뭐가 맞지 않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짜리 4만 원으로 줄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기소가 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고 꼼수가 드러난 거네요. 네, 맞죠. 자기가 넘어간 셈인 그러네요. 거죠. 예. 네, 또 얼마 전에는 김수영 대구 경찰청장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를 찾아가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 당시 경찰이 교회에서 예배 중이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경찰이 예배 도중 난입해서 이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 김 청장도 공무집행을 위해 종교시설에 출동할 때는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동의를 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됐을 충분히 텐데. 가능했고 또 연행 과정에서도 뭐 수갑이나 이런 물리력보다는 임의동행 형태로 충분히 가능했지만 현장에서는 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권도 조금 맞습니다. 네, 인권 차원에서도 종교 시설에 또 들어갈 때는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조심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이은 무리로 이제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대구 경찰청이 이제 상급 기관인 경찰청의 감찰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감찰은 이제 지난달에 끝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청에서 감찰과 직원이 지난달 25일부터 대구 경찰청 업무 전반에 관한 감찰에 나선 건데요. 감찰 분야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공직 기강, 근무 태도를 포괄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구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일탈이 계속되자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감찰 대상은 시경뿐만 아니라요. 경찰서, 파출소 전부 다 포함이고요.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하는데 다행히 지난달에 다 끝났다고 합니다. 네, 공직 기간이나 근무 태도 이게 포괄적으로 살핀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막연한데요. 네, 이 특정 업무를 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업무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둘러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음주뿐 아니라 최근에 부정부패 사고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감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종의 망신주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경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은 원래 한 번씩 내려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볼 것까지 없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찰청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잘못 걸리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위기감이 만연을 하고요. 그랬겠네요. 네, 또 이 대구 경찰청 전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낙인 찍혀버렸다는 그런 패배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경찰의 임무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상급 기관이 나서기 전에 좀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대구 경찰청은 음주 사건이 터지자 각 경찰서장을 불러 모아서 잘 좀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잘 좀 하자. 네, 각 경찰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통제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발생한 경찰서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청문인권 감사실 주도로 음주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고요. 뭐 사무실마다 음주 근절을 독려하는 문구가 붙었고 또 출퇴근 시에는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안내가 반복적으로 나올 정도로 경각심을 많이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음주 운전 근절 캠페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경찰이. 네, 맞습니다. 네. 아휴 참. 대구경찰청 앞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민단체들도 연이은 사고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서 경찰의 음주 사례가 계속되면서 숱하게 아쉬움을 드러냈는데도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 이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구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음주운전 경찰에게 벌금형 등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리는 건 국민 정서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대구 경찰과 지역 기득권의 유착도 끊어내야 하는데요. 조강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찰과 기득권이 오랫동안 유착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위원회가 유착의 고리가 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경찰의 신뢰도가 낮은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 권한이 확대된 만큼 경찰을 감독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이 확대된 만큼 문제가 생길 확률은 높아진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감독하는 기능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감독 기능도 필요하죠. 네. 자, 구민수 기자는 대구경찰의 잇따른 일탈. 네. 이렇게만 들어도 저는 너무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네. 보시나요? 어떤 이 관성적인 대책에서 머물러서는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국민과의 신뢰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 혁신적인 조직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지금 이 징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좀 근절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 수위가 좀 낮으면은 시민들이 분명히 이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잘하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그렇죠. 불만의 목소리 나오겠죠. 징계 수위도 또 개인정보라면서 또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경찰 달라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과거 저금리 구간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가입했던 ELS가 최근 박스권 지수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ELS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침체와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ELS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혼돈의 투자 시장을 반영하는 건가요? 네, 최근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만큼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부각되면서 상승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수 또한 행보하면서 박스권에서 투자 수익이 조금 더 추가하시는 투자자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예금 금리가 지금 하락 안정화되면서 안정적이면서 좀 중수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은행권에서 ELS 상품에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ELS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맞죠. 예전에 가입을 했었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네네.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보통 주식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기초자산인 주식이나 주식의 어떤 가격 변동 조건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네네. 하는 광고를 본 것 많이 같거든요. 보셨죠? 예. 네. ELS 주가 연계 증권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건 보통 금융상품과는 뭐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연동되어서 특정 조건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네.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으면 이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상승 손실이 되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약속된 조건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그러한 방식 때문에 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속된 조건이요? 그렇죠. 그래 어떤 조건까지는 손실이 또한 제한되기 때문에 하락하여도 일정 어떤 구간까지는 또 손실이 없는 그런 구조가 또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최근은 주가가 또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또 만기가 도래되는 ELS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투자한 가격보다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이 상품은 기초자산에 연동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수익 결정 구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금융상품이나 주식은 내가 산 가격에 따른 이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뭐 심플한 구조인데요. 네. ELS는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중요하겠죠. 조건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코스피가 지금 현재 한 2,500선인데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보통 조건이라는 게 뭐 5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1,250까지는 이론상으로 손실이 이제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이때까지는 이제 원금을 보장하고 3년 만기로 보통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조기 상환에 기회가 주어지는 조건이 뭐 1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약속된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오르지 않아도 일정 구간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네, 나는 수익이. 구조라는 그렇죠. 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라는 게 경기 침체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상승이 아닌 이렇게 하락 어떤 존에서 그렇죠. 10%, 25%, 20% 이런 존에서 약속된 수익을 이제 주기 때문에 비교적 원금 손실도 제한되면서 수익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낙인 배려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낙인 구조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얘기를 설명을 좀 풀어서 해주세요. 네네. 질문 잘 주셨는데요. 이 ELS는 낙인 구조라는 게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노낙인 상품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 낙인이 있는 상품은 이 낙인이라는 게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이 기초자산이 발행 시점,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시점에 기준점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보통 40에서 50% 사이 이 구간이 결정되는데 이 사이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낙인 구간에 진입하는 거고 네.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 낙인 배려선이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고 예. 이 만약에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낙인 배려선이 터치됐기 때문에 이제 최대 손실은 이제 100%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그 낙인 구조라는 게 이제 조건에서 잘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호선. 쉽게 말씀드리면 네. 내 원금의 보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만약에 낙인 배려선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사실상 내 원금의 이제 최대 손실은 100%까지도 가능한 건데 네. 일단 이 전까지는 안전하게 100%가 이제 보장이 되니까 이제 사실 이 50%나 이 낙인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면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당히 유리한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ELS 투자도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왕이면 지수가 많이 하락돼 있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낙인 배리아선도 굉장히 하락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초자산이 낮을수록 이 생면선도 낮아지고 또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초자산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수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수나 또한 또 우리가 보시는 일반 개별 주식도 구성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나 홍콩 H 지수, S&P 지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이 보통 많이 구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같으면 삼성전자나 네. 해외 같으면 뭐 테슬라나 이런 큰 주식들이 보통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변동성이 클수록 이제
위험도도 크다 이런 그렇죠. 말이 있는데 네. 개별 주식 기초 자산이 좀 더 위험률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지수형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그래서 이런 같은 위험금이라면 지수형으로 이제 구성된 상품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 변동성이 당연히 큰 만약 이런 주식 자산이 편입될 때는 그만큼 쿠폰이나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네, 각 금융사마다 다양한 ES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선택을 할 때 상품들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점을 잘 살펴봐야 하나요? 네, 지금 매주 각 금융사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한 ELS 같은 경우는 그 구조와 조건이 아까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 ELS는 청약 기간이 있고 보통 기간이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3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보다는 3년 이상 정도는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기본 상품 자체 구성이 네. 3년 정도 결정이 돼 있고요. 물론 조기 상환 기회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조건을 달성했을 때 조기에 상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가능한 상품을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SG증권발 급락 배경 지목된 이 CFD 거래도 이 파생 상품의 네. 한 종류라는데 파생 상품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CFD는 뭔가요? 네, 파생 상품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이 CFD라는 것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나중에 청산 가격의 차액만을 결제를 하는 그러한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네. 장외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은 보통 거래가 안 되고요. 전문 투자가나 이런 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차액 결제 거래 유형으로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차익만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매우 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익 결제 거래의 특징은 뭔가요? 아무래도 차익 결제는 거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작은 금액으로 큰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위험 분산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이 자체 서비스를 크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네. 보통 제도나 세금 측면에서 해지가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들과 협업해서 이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해외 증권사가 되고요. 네.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본거래법상 지분 공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총 노출 규모도 제한적이고 또 이 노출 규모를 지금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대주주 요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ELS와 CFD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광역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제26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기본과정은 도시재생과 정비 분야의 기초 이론 강의로 구성돼 있어 도시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고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대구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나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로 택시 많이들 이용하시죠? 대구광역시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대 친절 택시 캠페인을 엽니다. 이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시민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갑게 인사하기와 트렁크 짐 실어주기, 노약자 문 열어주기 캠페인을 5월부터 시행하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실시간 평가를 받아 친절 택시 기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택시 기사에게는 인센티브와 향후 다양한 가점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여름, 치킨과 맥주가 함께하는 대구의 대표 축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일본 오사카에서도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 치맥 페스티벌인 오사카가 열렸는데요. 축제를 통해 일본인에게 치맥과 함께 매력적인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2023년 한국 방문의 해를 톡톡히 홍보했다는 평입니다. 올해 치맥 페스티벌은 8월 30일부터 5일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관광객의 눈길을 제대로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와 지역대학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캠퍼스 인근의 여대생 범죄 및 폭력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하는데요. 최근 대학 인근에서 20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의 피해 사례들이 증가를 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한 지킴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이었습니다. 오늘 정보 알림이 윤가영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상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세 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서 운영했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과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포항과 경주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